어제 미시령을 시작으로 강원도 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밤사이 산림은 물론 주택가도 휩쓸었습니다. 수백 채의 주택과 건물이 불에 탔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진화 작업이 다시 시작돼 큰 불길은 잡혔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강원도 고성과 속초는 여전히 잔불이 남아있는 데다 바람까지 거세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태풍급 강풍을 등에 업은 산불로 축구장 738개 크기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은 고성군 원암리 도로변에 있는 한 전봇대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습니다. 한전은 바람에 날아온 이물질이 개폐기와 연결된 전선에 닿으면서 불꽃을 일으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관리 부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폐기를 수거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단이 2013년 첫 수사 당시 교체 요원으로 투입됐던 경찰 등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당시 축소 수사를 했는지 또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겁니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인물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 시작하는 등 전방위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가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거액의 뇌물을 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오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금융기관장이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돈을 건넸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올 산이 다 붙었다. 이거 어떻게 끄냐? 어제 저녁 강원도의 한 도로 전신주에 달린 개폐기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 불씨는 태풍과 맞먹는 위력의 바람을 타고 거대한 불길이 돼 고성과 속초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역대 최악으로 기록될 이 산불로 1명이 숨졌고 부상자는 현재 1명입니다. 4,000명 넘는 주민이 공포에 떨며 대피했고 축구장 넓이의 700배가 넘는 산림이 사라졌습니다. 화마가 휩쓴 마을은 녹아내리고 잿더미로 변해서 마치 전쟁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특히 피해가 심했던 속초 장전 마을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박상욱 기자, 지금 박 기자가 있는 곳 장천마을이라고 했습니다. 속초에서도 어디쯤 있는 곳입니까? 네, 이곳 장천마을은 산불이 처음으로 발생한 미시령 터널 부근과 또 속초 시가지의 중간쯤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불꽃이 맹렬하게 속초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마을 전체가 입은 피해 역시 매우 컸습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산불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전소가 됐습니다. 가재도구는 거의 흔적도 없이 모두가 타버렸고 이렇게 한번 집 옆으로 옮겨보면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이 타버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옆에 있었던 기와장 역시 모두 와르르 무너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옆을 보시면 이곳 주민이 이용을 했었던 이 노인용 전동차 역시 앙상한 뼈대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집만 이 마을에서 이렇게 전소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모든 집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지금 제 좌측에 있는 집을 한번 보시죠. 슬레이트 지붕은 아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 간신히 기둥 역할을 하는 벽체만 일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움직이면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집을 끼고 바로 돌아보면 저 위에 있는 건물 역시 철제
이 패널이 열에 이기지 못해 엿가락처럼 휘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해가 지기 전에 마을 전반의 모습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해가 지기 전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산불에 말 그대로 초토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속초시에서는 총 155곳에서 전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한 마을에서만도 57채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피해 현장에 지금 전기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고 또 이동통신 기지국 상황도 좋지 않아서 다소 음향이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가장 걱정입니다. 대피소 이야기를 좀 전해줄까요? 대피소는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당국은 속초 시내 여러 군데의 학교 또 체육관 등의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저희가 찾아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텅텅 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화재 진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신없이 떠나온 집이 무사한지 살펴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컸었던 겁니다. 정든 집이 완전히 불타버리면서 오갈 데가 없는 이곳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모여 있었는데요. 제가 미리 한번 만나봤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체 마을 사람들이 다 벌벌 떨면서 막 마음을 달래면서 서로 손을 잡고. 예. 자, 이제 앞으로 피해 현장과 관련된 소식들 박상욱 기자가 현장에서 이제 계속 잇따라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 피해 주민들의 충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역 선포로 차차 이 보상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순식간에 정든 집과 또 축사 등을 잃어버린 이 상실감은 쉽게 아물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등의 털이 까맣게 그을린 소와 또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이 자가용만 보더라도 시청자분들 역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밤 화마가 남긴 상처, 날이 새면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집체는 바스러지고 차는 녹아내렸습니다. 곳곳이 처참했는데 남아있는 연기 속에서 마지막 불씨를 끄는 작업이 오늘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살 대신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불꽃은 산을 감싼 채 여전히 전진 중입니다. 불길이 거의 잡힌 고성에는 검은 산길이 났습니다. 까맣게 탄 나무 사이로 흙바닥이 훤히 내다 보입니다. 어젯밤 오후 7시 17분 고성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옮겨붙어 축구장 350개 크기의 산을 태웠습니다. 불은 10km가량 떨어진 속초 시가지로 옮겨붙었습니다. 골프장엔 둔덕만 남았고 집은 기둥만 남긴 채 바스러졌습니다. 달리던 버스와 차도 녹아내렸습니다. 불은 호숫가의 산책로까지 태우고서야 멈췄습니다. 막 피기 시작한 벚꽃나무가 늘어선 보광사 언덕 한편에는 까맣게 탄 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불길이 옮겨붙기 전 목조 지장부살 좌상과 현황도를 무사히 옮겼지만 부속 건물 2동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아직도 마을 한쪽에서는 불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물을 붓고 또 붓습니다. 이제는 형체를 알 수 없게 무너진 창고와 비닐하우스. 기둥만 남은 보금자리를 다시 세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어젯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면서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해달라고 하셨었습니다. 마치 눈처럼 흩날리는 불꽃을 헤치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또 불타는 도심 시야를 시내버스를 타고 달리는 아찔한 순간들이 연속됐습니다. 류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도로 끝엔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다가갈수록 시야는 연기로 흐려집니다. 이런 데를 지금 지나오고 있지. 보인다. 도로 밖에서 타오르던 불은 난간을 넘어 도로 안으로 넘어올 기세고 운전자는 놀랍니다. 고성과 속초 사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또 다른 차량. 도로 양옆의 불길 사이를 가슴 졸이며 통과합니다. 문 닫았는데도 여기가 이쪽으로 다 붙었어. 반대 다 붙었어. 지옥인데? 강릉의 한 주택가 뒷산. 바람 소리가 매섭게 들리고 산 전체가 붉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뒷산에서부터 넘어온 불길은 사찰도 집어삼켰습니다.
불은 금세 도시로 번졌습니다. 속초의 한 아파트 주민이 베란다로 나가자 사방에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시민은 주유소가 폭발하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이 주유소로 붙으면 안 돼요? 주변을 날아다니던 불씨가 옮겨 붙었던 차량은 몇 대만 남기고 모두 탔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이렇게 불길을 잡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바로 강한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태풍과 비슷한 바람이 불면서 불은 빠르게 번져나갔고 불과 4시간 만에 속초 도심 곳곳이 불에 탔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빨간 불띠가 휘날립니다. 아파트 뒤로 큰 화염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버스에 옮겨붙은 불길도 바람이 불자 옆으로 누워버립니다. 지난밤 속초 도심 모습입니다. 어제 강원 고성과 속초에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과 맞먹는 바람입니다. 저기 불이 내려오는 거 내려갔죠. 바람이 불어서 적으면 불이 씨박에 크잖아. 강한 불길에 보광사 전각 벽면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길이 지나가면서 검게 변한 자리는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앞까지 이어졌는데요.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도심으로 번졌습니다. 저녁 7시쯤 강원 속초 원암리에서 시작된 불은 4시간 만에 속초 도심 곳곳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불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리조트와 소방서 앞까지 번졌습니다. 꺼진 불길도 강한 바람에 되살아나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잦아들었고 강풍특보도 해제됐지만 산지에선 여전히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속초에서도 가장 피해가 심했다는 장천 마을에서 박상욱 기자가 피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부는 피해 지역에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진화와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산불 현장 합동지휘본부에 나가 있는 조승현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이제 조 기자가 처음 불이 난 지점에서 상황을 전한 지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뉴스룸에서 불 소식을 처음 전했는데요. 지금 24시간 동안 계속 현장을 지키고 밤새 또 특보를 진행하면서 불길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보고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불이 대부분 꺼진 상태입니까? 네, 태풍에 맞먹는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던 이 불은 새벽 무렵에 바람이 잦아들고 또 장비와 인력이 집중 투입되면서 기세가 꺾였습니다. 먼저 고성과 속초 지역에선 오늘 오전 9시 37분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잔불 정리 작업에 이어 지금은 뒷불 감시 체제로 들어섰습니다. 이곳 토성면사무소에 있던 대책본부도 조금 전 철수했습니다.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동해 망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늘도 줄곧 확산세를 보이면서 산림당국을 긴장시켰는데요. 헬기 37대와 7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이 집중 투입됐습니다. 결국 오후 5시쯤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가장 먼저 발생한 인제 산불은 진화율을 80% 넘겼습니다. 하지만 끝내 큰 불 잡기엔 실패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암석으로 된 지역에 불이 옮겨붙어 인력의 접근이 제한됐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이 진화에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을 배치해서 밤새 추가 확산을 막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날이 밝는 대로 다시 헬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예, 정확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역대 최악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도 엄청났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집계가 됐습니까? 이번에 고성과 속초 그리고 강릉과 동해, 인제에서 산림 525헥타르가 불에 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축구장 738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인데요.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당초 11명이던 부상자 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강릉에서 화상 환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진화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재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후 3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를 했는데 이번 산불로 주택 135채와 건물 98동이 불에 탔습니다. 망상 오토캠핑장과 동해 휴게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피했던 주민 4천여 명 가운데 3,7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292명이 이재민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피해 신고와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산불 규모가 컸던 만큼 진화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대규모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강원 산불 진화에 무려 17,7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5,600명 넘는 군인이 산불 현장에서 큰 힘이 됐습니다. 헬기 57대가 투입됐고 소방차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852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소방청은 단일 화재로는 이 역대 가장 많은 소방 차량을 이번 강원 동해안 산불 현장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예, 불이 시작된 거는 어제 오후 7시 17분입니다. 1시간쯤 뒤인 8시 15분, 한화콘도 인근 주민들에게 어서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고 또 그 3분 뒤 영랑동 일대 주민들도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후 9시에는 신평리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10시 40분 속초 시내에 있는 주민들까지 대피 권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은 이렇게 태풍과도 같다는 강한 바람을 타고 3시간여 만에 위아래로 마구 번진 겁니다. 결국 이 불은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숨진 50대 남성은 가족들을 대피시키다가 변을 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이한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진 50대 남성 A씨는 고성군 원암리의 한 도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불이 처음 시작된 곳 근처입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속초에 살던 A씨는 불이 나자 고성에 있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부상자도 대부분 속초와 고성 등에서 나왔습니다. 집이나 숙소 등에서 대피하던 중 화상을 입거나 연기 등을 마신 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화상 환자 1명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에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데엔 시민의식이 큰 몫을 했습니다. 동해 기곡마을의 경우 집 40여 채 가운데 11채가 완전히 불에 탈 만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이 큰방 마을 주변으로 그냥 막 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뭐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 대피하시라고만 방송을 하면서 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뭐 급해가지고 그냥 뭐.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도 있었지만 주민들이 곧바로 안내 방송을 하고 함께 도와가며 대피를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속초엔 수학여행을 온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레크레이션을 하다 말고 급히 대피하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탄 버스 한 대에 불씨가 옮겨붙어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곧바로 내려서 학생 199명 모두 결국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학생들이 탈출하자마자 버스는 손 쓸 틈도 없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창밖으로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수학여행으로 온 현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불을 피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7시쯤 학생들이 머물던 리조트 근처까지 산불이 덮쳤습니다. 그 재난 문자를 보고 저희 학생부장님이 밖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레크레이션을 하다 말고 아이들을 모아서 버스를 다 탑승을 시킨 거죠. 학생 199명은 버스 7대에 나눠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피하는 차들이 몰리면서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 버스 한 대에 불씨가 옮겨붙었습니다. 타고 있던 학생 29명이 내리자마자 버스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내리시더니 저거 우리 차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소화기를 들고 뛰어가는 도중인데 아이들이 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데요. 버스는 완전히 불탔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학여행에 나섰던 학생 199명 모두 오늘 새벽 무사히 학교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불길이 시내를 포위하듯 몰려오면서 속초 시민들은 공포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혹여나 불길이 가스 충전소나 학교 혹은 병원에 덮쳐서 대형 인명사고가 나진 않을까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소중하게 일군 삶의 터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장사를 이제 그만둬야죠 뭐. 속은 많이 상한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죠 뭐. 인정사정 없는 불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곳만은 피해가길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속초의료원 하늘까지 검붉은 빛을 띠자 의료진들은 급히 병상을 옮기고 보호자들도 짐을 쌉니다. 보광병원과 예일요양원에서도 환자 180여 명을 급히 옮겼습니다.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이 대피하고 학교 기숙사가 탄다는 소식이 들리자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생기진 않을까 시민들은 마음을 졸였습니다. 폐차장에 불이 붙으면서 차들을 급하게 뺐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어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차장 바로 뒤에는 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시민들은 밤새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와 호스를 동원해 가스 탱크를 덮치지 못하게 사투를 벌였고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수도 있는 대형 폭발은 다행히 피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대표적인 휴양시설인 한화 리조트까지 불길이 덮치면서 모처럼 봄나들이 온 투숙객들이 한밤중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극 촬영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불길이 덮친 한화 리조트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놀란 손님들이 옷가지를 챙겨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바람을 탄 강원도 고성의 산불이 2km 떨어진 리조트를 덮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경하고서 이제 우왕좌 하는데 이제 피신하라고 이제 대피하라고 또 이미 그쪽에는 거의 진짜 불바다라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불길은 손님이 있는 객실 바로 앞에서도 치솟았습니다. 1층 발코니 앞 나무와 잔디는 열기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장도 불길에 그을렸습니다. 리조트 내 유원지는 아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드라마 대조영 등을 찍었던 사극 촬영장입니다. 건물이 모두 불에 타서 무너지면서 이렇게 기와장만 남았는데요. 100개가 넘는 건물이 쓰던 이곳엔 이제는 성로만 남았습니다. 불을 피해 손님들이 모두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7시에 이제 불이 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집에 귀가하신 거예요. 한화 리조트 측은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은 산불을 끄기 위해서 한밤중에 강원도로 모두 달려왔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소방관들의 사투를 이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따라 소방차들이 끝없이 달려갑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소방 인력과 장비가 강원도로 직결하는 겁니다. 소방차 872대, 역대 최대 규모의 동원이었습니다. 서울, 인천 등에선 쓸 수 있는 소방 차량 절반이 떠났습니다. 역대급 강풍에 불길은 1시간에 5km씩 번져 속초 시내를 위협했습니다. 연신물을 뿌리지만 다방면으로 불이 번지면서 초기엔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전국에서 모인 소방관들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주변이 모두 화염에 휩싸인 가스 충전소 앞. 버티고선 소방관은 뒷모습에서 굳은 의지가 느껴집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든 소방관들의 사투 덕에 가스관은 폭발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게릴라식 잔불 때문에 밤새도록 쉴 틈은 없습니다. 큰 불길이 잡힌 후에도 동시다발 화재는 이어집니다. 주민신고가 이어졌고 소방관들은 신출귀몰을 했습니다. 불티가 야산 등으로 튈 경우 다시 큰 불로 이어집니다. 동이틀 무렵에도 속초 시내엔 연기가 올라오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민을 안심시키고 혹시 모를 위협을 막는 것 모두 소방관의 몫이었습니다. 이동하는 중에도 저희가 넘어질 것 같아가지고 중앙 분리대도 막 잡고 이렇게. 인터넷엔 소방관에 대한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불이 속초를 뒤덮은 시각. 더 남쪽인 강릉에선 또 다른 산불이 났습니다. 강릉에서도 화염과의 사투가 밤새 이어졌는데 한 중학교에선 교사들이 호스 하나로 학교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윤두혜 기자입니다. 산에서 시작된 불이 학교 쪽으로 번집니다. 불꽃이 마치 파도처럼 학교를 덮칩니다. 다급하게 뛰어온 누군가가 호스 하나를 들더니 불이 번지지 못하게 물을 뿌립니다. 이 덕에 학교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로 지키신 거예요? 예, 이걸로 이제 그냥 요 호스 하나로. 60년을 살아온 보금자리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한 해 농사도 화마에 모두 망쳤습니다. 심어가지고 키워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다 이렇게 갖다 심으면 살겠습니까?
이 마을 52가구 중 8가구가 이 집처럼 모두 타버렸습니다. 인제와 고성에 이어 이곳 강릉 옥계면에서도 산불이 나면서 전체 피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밤사이 통제됐던 동해안 고속도로는 아침부터 차가 다시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는 상하행선 모두 뭘 팔던 곳인지 모를 정도로 초토화됐습니다. 고성, 속초와 달리 이곳에선 오늘 낮에도 불이 계속 번졌습니다. 밤사이 잦아들었던 바람이 다시 거세지면서 진화에 애를 먹었습니다. 소방장비와 인력이 강릉에 집중됐습니다. 결국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주 불이 잡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재판 기록이나 수사 자료 등이 불에 탈까 봐 법원과 검찰청에서도 밤사이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원에선 재판 기록을 차에 옮기느라 판사들이 총동원됐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어젯밤 거센 불길이 속초 시내까지 번지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법원에서부터 직선거리로 한 200m 앞 야산까지 불이 왔었습니다. 진술서나 증거자료 같은 재판 기록이 불에 탈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법원은 남쪽으로 17km 정도 떨어진 양양등기소로 급히 자료를 옮길 준비에 나섭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판사들과 법원 직원 20명은 재판 기록을 차량 3대에 담았습니다. 작업은 2시간가량 걸렸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전산 서버도 옮겨놓기 위해 대법원에서 전산 요원을 급히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법원은 출석이 필요 없는 선고 절차만 진행하고 나머지 재판 절차는 모두 미뤘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도 사건 관계자들을 부르는 일정을 당분간 미뤘습니다. 근처 주민센터도 긴박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구급기트는 이제 오늘 저희 동주민센터로 배부돼서 이제 필요하신 주민분들께 저희가 이렇게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속초시청도 전 직원을 주민대피소 10여 곳에 투입해 비상근무를 이어갔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 JTBC 여성국입니다. 이번 산불은 미시령 요금소 근처 도로변에 있는 전봇대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면서 시작됐습니다. 한전은 강풍에 날아온 이물질이 전선에 닿아서 불꽃을 일으켰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원인일지 아니면 혹시 관리가 부실했던 건 아닌지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이 늘어진 전깃줄을 사정없이 흔들어댑니다. 곧이어 길 건너편에서 번쩍 불꽃이 튑니다. 풀숲에 불이 붙고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불은 점점 커집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미시령 요금소 근처인 고성군 원암리 도로변의 전봇대로 추정됩니다. 변압기가 폭발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지만 한국전력의 확인 결과 변압기는 없고 일종의 전력 차단기인 개폐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한전 관계자는 개폐기는 내부에 공기가 없는 진공 형태라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한전은 개폐기와 고압전선을 연결한 리드선에 이물질이 닿아 불꽃이 발생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들이 나뭇가지나 철사 등으로 전봇대에 둥지를 틀다 정전이나 화재를 일으키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란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봇대에서 개폐기와 전선을 떼어내 정밀 감식 중입니다. 경찰은 정확히 어떤 이유로 불꽃이 발생했는지 또 전봇대와 개폐기가 허술하게 관리되진 않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고성에서 일어난 산불이 속초를 덮쳤던 것처럼 강릉의 산불은 동해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씨가 5.5km를 건너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시간이었습니다. 한때 속초의 불씨가 옮겨 붙었다는 말도 돌았지만 이 별개의 산불이 동시에 일어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나무로 만든 지붕이 떨어져 내리고 소나무 숲이 불타합니다. 노인시설의 지붕은 완전히 벗겨지고 검게 그을렸습니다. 강릉에서 넘어온 산불은 이곳 야산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어온 강한 바람에 대형 노인시설의 지붕을 휩쓸었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던 노인 80여 명은 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바람을 탄 산불은 해변까지 번졌습니다. 캠핑객들이 밥을 해먹던 취사장은 날아든 불똥에 뼈대만 남았고 바다 앞에 심은 방풍림은 숯덩이가 됐습니다. 자동차 캠핑객들이 많이 찾던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는 건물 46개 동이 불타 폐허가 됐습니다. 어젯밤 11시 46분 강릉시 옥계면에서 일어난 산불은 1시간 만에 5km를 넘게 달렸습니다. 동해를 휩쓴 강릉 산불은 고성 산불이 속초를 덮친 뒤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똥이 90km 떨어진 남쪽까지 번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고 바람의 방향도 달라 결국 별개의 산불인 게 확인됐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유례없는 산불에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했습니다. 밤사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됐고 전국의 소방차가 동원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화재 진압 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0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거센 바람에 산불이 어떻게 번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총력 대응하라고 긴급 지시한 뒤 0시 20분 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밤사이 어디로 번질지 모를 산불을 막기 위해 전국의 소방차들이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소방 헬기들은 날이 밝자마자 산불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큰 불길이 거의 잡힌 오늘 오후 문 대통령은 현장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몽땅 탔어요, 되게. 아침에 나가보니까는 저였다. 그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런 그 와중에서 다들 무사하게 그래도 피신하셔서 저는 그게 우선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어제 강원도 산불이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커지는 동안 이 상황을 지휘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 있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 사람들 한 번 부르기가 쉽냐며 계속 붙잡아뒀기 때문인데요. 결국 화재 발생 3시간이 넘어서야 정 실장은 청와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산불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각, 정의용 안보실장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화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오후 9시 30분, 홍영표 위원장이 비상사태라며 정 실장의 복귀를 제안합니다.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데 좀 지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해주시고요. 야당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거부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될 책임자를 우리가 이석을 시킬 수 없다 이래서 잡아놓는 것이 옳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조정하셨으면 됩니다. 안보실장은 부득이 그러면 우리 한번 질문할 때까지 조금 계시고 어쩌다 지금 저희가 청와대 한번 부르기 쉽습니까? 처음 하는 업무 보고고요. 위원장이 다시 상황 정리에 나섰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계속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좀 가시게 하죠. 지금 고성 산불 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10분 가까이 질의가 이어졌고 지금 북한 시간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얼마를 더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 화재 3단계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정 실장이 국회를 떠난 건 10시 38분. 불이 나고 3시간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11시 반쯤 복귀했습니다. 야당은 비판이 쏟아지자 심각성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에 대한 좀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황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예,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부산 상황을 짚어보는 이유는 이 사흘 전에 시작된 해운대 운봉산의 산불이 오늘 새벽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원도 산불 역시 어느 정도 진화가 됐다고 해도 끝까지 방심할 수가 없는 거겠죠. 현장에 구석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구석찬 기자, 지금 있는 위치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해발 454m 부산 운봉산 정상입니다. 지난 2일 오후 산불이 나서 18시간 만에 꺼졌다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다시 불이 난 바로 그 산입니다. 이 능선을 따라 바로 이쪽이 맨 처음 불이 났던 부산 해운대구, 그리고 이쪽은 입니다. 바람의 불똥이 이리 양쪽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은 잡았지만 아직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까 소방관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장과의 연결 상황이 다소 좋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구석찬 기자, 운봉산에서 이제 다시 불이 난 뒤에 2시간 후에 그 근처에 있는 남대산에서도 불이 났다고 하죠. 혹시 서로 연관성은 없습니까? 네, 남대산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2시쯤입니다. 산 8부 능선 바로 위쪽인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운봉산과는 직선 거리로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남서풍이 불어서 이 운봉산의 불씨가 남대산으로 옮겨 붙지는 않았나 하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거리가 꽤 먼데다 중간중간에 있는 산에서는 불이 나지 않아서 별개의 화재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 1.5헥타르를 태운 남대산 역시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을까 소방대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재발화. 재발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자, 이거 어떻게 결국 바람이 관건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곳 운봉산의 경우도 불이 났다 꺼졌다를 3번 반복했는데요. 바로 바람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이곳에 올라온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상청이 통상 지상 10m 높이에서 측정하는 풍속값보다 이 산 위의 바람이 한 2~3배 더 세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바람이 낙엽 밑이나 또 땅속 밑에 숨어있는 불씨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겁니다. 예, 강원도 역시 지금 강한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다시 불이 났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전국 18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이 중 어제 낮 12시쯤 충남 아산 설화산 중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저녁 8시쯤 임야 6헥타르를 태운 뒤 꺼졌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불씨가 되살아났고 오늘 낮 2시쯤 불길이 잡혔습니다. 지난 3일 밤 경북 포항 운제산 정상에서 난 산불도 2차례 불씨가 꺼졌다 되살아났다를 반복한 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임야 5.5헥타르를 태우고 꺼졌습니다. 이 때문에 큰 불길을 잡은 산불 현장에서도 숨은 불씨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지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이번 산불은 퍼져나간 속도 또 그리고 규모 면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윤영탁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어젯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벽까지 이제 같이 특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보 진행하면서 이제 많은 피해 주민들하고 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바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바람의 위력이 대단했죠. 맞습니다. 그런 제보 영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강원 영동 지역의 산불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요.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예. 모두 화면에서 보기에 오른쪽으로 지금 나무가 흔들리고 또 불길이 번지고 연기가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나무가지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으로 봐서 바람의 속도를 가늠해 볼 수가 있군요. 맞습니다. 방향 자체도 동쪽으로 흐르는 건데요. 예. 서쪽에서 부는 바람, 그러니까 서풍이 이번 대형 산불의 주범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시작된 강원 고성 미시령엔 어제 오후 순간적으로 초속 35m가 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리면 경부고속도로의 최고속도가 110km인데 예. 자동차의 지붕을 열고 또 앞유리를 떼고 달리는 것 같은 그런 위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이 본격적으로 번진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최근 영동 지역에서 일어난 때문에 불이 번진 속도가 시속 5km에 달했습니다. 예. 이게 느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영동 지역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중에 가장 빠른 겁니다. 예. 대응할 시간도 없이 빠르게 퍼지다 보니까 피해 지역도 넓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제 윤영탁 기자가 이제 양간지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남쪽에는 고기압이 있고 북쪽에는 저기압이 있다 보니까 그 발생하게 되는 바람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제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일기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제 4월 3일인데요. 지금 보시면 그제만 해도 고기압의 중심이 중국 베이징 쪽에 있다가 지금 어제 태풍급 바람이 불었던 어제 보시면 태풍의 고기압의 중심이 제주 먼바다 아래로 있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저기압은 단시계 방향으로 돌고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저 화살표처럼 서풍이 그야말로 물레방아가 도는 것처럼 한반도를 퍼나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바람이 약해진 오늘 4월 5일자를 보시면 고기압은 태평양 쪽으로 또 저기압도 바다 위쪽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4월 4일 현재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한반도를 가까이 둘러싸고 있으면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군요. 네, 저 현상을 남고 북저 현상이라고 하고 저때 부는 바람이 아까 설명하셨던 양간지풍인데요. 예. 기압 배치가 흐트러지니까 오늘 오후에 바로 내륙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예. 자, 이게 봄철에 자주 일어나는 어떤 기압 배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처럼 태풍급 바람이 앞으로도 이제 또 불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기상청에 문의해 보니까요. 한마디로 답변이 왔는데 연 단위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센 바람은 이례적이란 건데요. 고기압과 저기압 모두 세력이 강한 상태로 한반도 아래 위에 딱 위치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특보를 지도 표시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일어난 산불들, 대형 산불들이 모두 진하게 표시된 색깔이 건조 경보를 뜻하는데요. 예. 건조 경보 라인에 그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짝 마른 땅엔 작은 불씨 또 세지 않은 바람으로도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건조한 데다가 이제 바람까지 강하게 불었기 때문에 산불이 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군요. 자, 정부가 강원 동해안 지역에 국가 재난 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자, 정부의 피해 지원은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일단 행안부는 재난사태 선포와 함께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은 불을 끄기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또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이는데요. 시설 복구와 또 피해 주민의 생계비 지원 등은 특별 지원을 받으려면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돼야 됩니다. 지난 포항지진 때 경우를 보면 주택이 완파됐을 때도 지원금이 9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민간 화재보험으로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가입이 안 돼 있으면 피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사회부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 강원도 산불 보시면서 그동안 종종 보도가 됐던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떠올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역대 최악이었다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산불은 이번 강원도 산불과 비슷한 모습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이때 발생한 해로운 연기가 5,000km 가까이 떨어진 뉴욕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온난화 때문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서연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만 8,500건이 넘는 산불이 났습니다. 서울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7,600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타고 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캠프파이어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재난사상 최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과 같이 동고 서저해 지형에 고온 건조한 바람이 산맥을 따라 아래로 불어 피해를 키웠습니다. 당시 산불 연기와 재는 뉴욕에까지 날아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가스와 미세먼지를 품은 연기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산불 시즌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응급실 방문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호흡기 질환이나 뇌졸중, 심장 이상을 보인 고령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40년 전에 비해 대형 산불은 20%가량 급증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과 고온, 강풍 현상이 산불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은 진화 후 처리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안에 있던 물건들이 타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문 인력이 잔해를 치운 뒤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귀가할 수 있고 오염된 흙을 새 흙으로 채워야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의혹을 규명할 수사단이 어제 압수수색 이후 전방위로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2014년 사건 당시 교체돼서 투입됐던 경찰 수사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주변 인물들 조사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앞서 뇌물 혐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씨는 이미 출국 금지가 됐죠. 이번엔 과거 경찰 수사를 담당했던 인물들이라는 건데 어떤 의혹을 보겠다는 겁니까? 네, 2013년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무렵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이 지휘 라인을 교체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했다는 의혹을 겨눈 겁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단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라인과 함께 교체돼서 투입된 경찰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압은 당시 청와대가 한 걸로 의심받고 있는데 경찰을 조사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2013년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다만 일부 지휘부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후 실무 수사자들도 대부분 교체되면서 당시 사건을 뇌물 혐의 대신 특수 강간에 한정해 처리했는데요.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출국 금지된 경찰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단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한 일부 참고인들도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윤중천 씨의 소속이나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윤 씨 주변을 조사해 김 전 차관과의 연결고리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겠다는 건데요. 뇌물은 대가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윤 씨가 평소 김 전 차관에 대해 어떻게 말을 했는지 또 자신의 사건 처리에 어떤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했는지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검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지 조회를 했던 법무관 2명이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지만 감찰 조사로는 한계가 있어서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법무부에서 일하던 법무관 2명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돼 있는지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의 휴대전화기를 받아 포렌식을 거쳐 문자와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하고 불러서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왜 출국 금지 정보를 조회했는지, 다른 사람이 연루됐는지 등의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하거나 전화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김 전 차관 측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로는 강제로 다른 증거를 확보하거나 김 전 차관 측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감찰한 자료를 대검찰청에 보냈습니다. 자료를 검토 중인 대검 반부패 강력부는 이르면 오늘 중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인 황하나 씨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의 머리카락 등을 국과수에 보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합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황하나 씨는 병원에서 체포된 지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8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선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황 씨가 마약에 손을 댔다는 첩보를 지난해 10월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황 씨는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입건됐지만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4년 만에 체포가 되고 나서야 황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게 됐습니다. 또 황 씨는 어제 경찰에 소변과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임시로 소변을 검사한 결과 마약 음성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과 모발을 보낼 예정입니다. 또 황 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결정합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수 정준영 씨가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된 사진을 올린 동료 가수 에디킴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에디킴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한 장 올린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정준영 씨와 승리 등이 불법 촬영 동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23개로 경찰은 여기서 8명을 입건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와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선을 위해 19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한 겁니다. 돈을 주면 금융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19억 원이 넘는 뇌물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팔성 전 회장은 돈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선 자금 등에 쓰이면 좋겠다는 마음에 돈을 건넸고 자신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이나 산업은행장 같은 자리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이 전 대통령에게 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특정한 직책을 주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직접 전화를 걸어 한국거래소 이사장직을 맡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임명이 되지 않자 이 전 대통령을 원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의 뇌물을 전달한 걸로 보이는 부인 김윤옥 씨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도 증인으로 부르자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남북 간의 본격적인 접촉을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혹은 정상회담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대북 특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국을 다녀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미가 비핵화의 최종 목적과 로드맵에서 같은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등을 만났습니다. 정상 간의 의제 세팅을 논의를 해서 다음 주 정상회의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중재안을 제시한 뒤 미국의 반응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남북 고위급 회담과 분야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직접 만남도 가능한 카드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설득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당장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 정상 간의 접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미치게 해줬고,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를 찌질하다고 했던 이현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는데 당 지도부가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의원총회에서는 이참에 갈라서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한 인터넷 방송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이게 좀 찌질하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면 짜증나요. 당 윤리위원회는 이현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앞으로 1년간 당내 선거의 투표권도 의총에서 의결권도 없습니다. 예상됐던 중징계지만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습니다. 특히 보궐선거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지도부는 즉시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당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갈라서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갈라서서 제갈길을 가는 것이 저는 서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갇혀야 됩니까? 정치권에서는 원내 제3당의 내분이 당내 주도권 다툼을 넘어 정계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임세원법 등 법안 110건을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 정부의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도 의결했습니다. 국산 임플란트 제품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고가에 수출되는 건데요. 치과 의사들과 짜고 내수용 제품을 대량으로 해외로 빼돌려서 기업들의 수출길을 막은 유통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김모 씨가 한 치과병원 원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중국에서 팔 임플란트 제품을 구한다며 목록까지 보냅니다. 치과 의사들이 사놓은 임플란트 제품을 대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모은 내수용 임플란트는 국제 특급 우편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에 밀수출됐습니다. 국산 임플란트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 국내에서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를 포함해 관세청에 적발된 7명이 밀수출한 임플란트 제품은 약 34만 점, 111억 원어치입니다. 판매 대금은 환치기 방식으로 몰래 들여와 일부는 치과 의사들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플란트 수출업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임플란트 해외 시장 가격을 어지럽히고 해외 유통망을 붕괴시키는 등 국내 중견 수출업체들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관세청은 미수출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들과 거래한 치과 의사 6명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지난달 에티오피아 항공 보잉 737 맥스의 추락 사고에 대해 보잉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자동 비행 장치의 오류가 추락 사고의 원인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보잉은 해당 오류를 곧 고칠 거라고 밝혔지만 추가로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 한 달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We at Boeing are sorry for the lives lost in the recent 737 MAX accidents. These tragedies continue to weigh heavily on our hearts and minds. 보잉은 보잉 737 맥스의 잘못된 센서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10일 탑승자 157명이 모두 사망한 이후 기체 결함을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자동 비행 장치가 비행기의 앞부분이 들린 것으로 잘못 인식해
고도를 낮춘 게 사고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같은 기종의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조종사들도 고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해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37 맥스의 결함이 해소됐는지에 대해 의문은 여전합니다. 보잉은 소프트웨어 수정을 통해 737 맥스가 가장 안전한 비행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737 맥스의 자동 비행 장치에서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비행하는데 영향을 주는 비행장치 문제라고 항공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보잉사도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세계 최고 부자죠. 아마존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가 부인 맥켄지와 이혼한다고 발표하자 세간의 관심은 재산 분할에 쏠렸는데요. 합의 끝에 맥켄지에게 아마존 지분 4분의 1, 우리 돈으로 40조 원 정도 규모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결권은 제프가 가지기로 해서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부인 맥켄지 베이조스가 지분 분할 등 이혼 조건에 합의했습니다. 부부 공동 소유 아마존 지분의 4분의 1은 부인 맥켄지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 돈 약 40조 5천억 원입니다. 제프는 나머지 지분과 함께 워싱턴 포스트와 우주 탐사업체 블루 오리진에 대한 권리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제프는 이혼 후에도 세계 최대 부호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맥킨지는 세계 여성 부호 4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맥킨지는 소설가로 활동 중입니다. 베이조스 부부의 이혼 발표는 지난 1월 미국 대중매체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제프의 불륜설을 보도한 후 이뤄졌습니다. 해당 매체는 제프와 앵커 출신 로런 산체스 사이에 오갔던 메시지를 로런의 친오빠로부터 직접 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제프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정황이 포착돼 사우디 배후설이 떠올랐습니다. 제프가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사건을 집중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와 아마존의 제프는 미국에서 손꼽히는 앙숙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 고래하면 바다가 떠오르죠. 그런데 먼 옛날에는 고래가 바다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생활했을 거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4,3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4발 달린 고래 화석이 발굴된 겁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입부터 꼬리까지 4m가량의 기다란 몸, 날카로운 이빨과 수염이 달린 입, 물갈퀴가 달린 4다리로 물과 땅을 자유롭게 오갑니다. 수달과 악어를 합한 듯한 겉모습의 이 동물은 4,300만 년 전 초기 고래로 분류됩니다. 지난 2011년 다국적 고생물학자들이 페루의 남쪽 해변에서 발견한 화석을 형상화한 겁니다. 고래가 진화 초기에 육지와 수중 생활을 함께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벨기에 왕립자연과학연구소는 화석을 토대로 고래가 수중 생활에 적응하는 진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약 5천만 년 전 인도 등 남아시아에서 처음 나타난 뒤 진화를 통해 바다를 이동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화석의 이름도 페레고세투스 파시피쿠스, 태평양에 도착한 여행하는 고래라고 지었습니다. This is a key discovery to investigate a crucial stage in the early whale evolution and dispersal.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현대생물학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국 광둥성 정부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의 초상화를 선물 받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양측이 경제협력 협약을 맺고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광둥성 측이 이재명 지사의 초상화를 건넨 겁니다. 서울시 측은 전날 서로 교환할 선물을 미리 검토했는데 중국 측이 깜짝 선물이라며 당일 공개하기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사가 끝난 뒤 광둥성 측이 사과하고 초상화를 다시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홍역이 집단 발병한 경기도 안양의 한 종합병원에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모두 간호사와 병원 직원으로 지난 1일 이후 이 병원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과 접촉한 3천여 명에 대한 감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 관광지 그랜드 캐니언에서 사람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3일 67살 미국인 남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지난달 말에도 사진을 찍으려던 관광객이 떨어져 숨지는 등 9일 만에 3번이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5G 단말기 판매가 시작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LG U+가 사전 예약 당시 안내했던 것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기로 하자 SK텔레콤은 반나절 만에 공시 지원금을 2배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물릴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치인들. 예, 아마 화제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이 또 구설에 올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 재난 사태라까지 선포된 대형 산불에 대해서 그 정치 공세를 이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자, 대표적인 게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입니다. 자, 어제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보시면은 오늘은 어제를 가리킵니다. 예. 자, 어제만 해도 인제, 포항, 아산 등 4군데에서 산불이 났고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서도 큰 산불이 났는데 자,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나? 자, 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나? 뭐 진심으로 걱정한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뉘앙스로 해석이 돼서 논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예. 또 설사 왜 불이 이렇게 많이 나는지 몰라서 정말 물었다면 단순한 호기심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었다라는 지적들이 나왔고 예. 자, 논란이 일자 결국 이 글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삭제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큰 산불, 뭐 대형 재난이 있었을 때는 주민들 좀 안전에 유의하시라 아니면은 뭐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내용들 글을 많이 올렸는데 확실히 이런 게시물은 좀 낯설긴 하군요. 그렇습니다. 또 삭제한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오늘 밤에 이런 글을 또 한번 올렸습니다.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어떤 사람이 쓴 글을 공유한 건데요. 자, 대형 산불 발생 4시간 후에야 총력 대응을 지시한 문 대통령, 자, 북한으로 번지면 북과 협의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뭐 그 뒤에는 읽어보시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을 공유할 때 특별한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그 글에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해석이 하죠. 되는데 예. 자, 실제로 이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보시면 댓글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문 대통령이 북쪽으로 불이 번질 경우에 북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글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북한으로 불이 번질까 걱정하는 문 대통령 대체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실은 불이 고성 이북으로 뭐 DMZ 쪽으로 번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헬기가 뜨기 위해서는 북측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우리 국민의 안중에 없고 북한 국민들을 걱정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거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고 자, 이런 부적절한 글을 공유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지적이 일자 민 대변인은 이 역시 삭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그 공유했던 글을 또 다시 한번 삭제를 한 거군요. 한 번만 삭제했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2번 연속 삭제했다. 이걸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황교안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는 한 당원의 트윗 글도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보시면서 예. 또 이야기를 해보시면 자, 다행히 오늘 아침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일찍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서 산불 현장 점검도 하고 이재민 위로도 하고 산불 지도를 하신 덕분에 고성 산불이 잡혔다라는 식의 글을 올렸는데 산불 진화가 전적으로 황 대표 덕분이라고 이렇게 칭송하는 듯한 글을 올려서 논란이 일은 건데 보신 것처럼 산불 지도 이런 표현들, 산불지도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어디선가 많이 자주 봤던 표현이라 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치인들로 잡은 거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소방관. 예, 역시 이번 강원도 산불 이야기 같은데 많은 소방관들이 이제 전국에서 집결을 해서 밤새 진화 작업에 나섰었죠. 그렇습니다. 소방관들의 활약상들 지금 밤사이에 오늘까지 온라인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인상적인 사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사진 바로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주유소입니다. 예. 주유소 앞에 큰 불이 있는데 이 소방차 2대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거대한 그 화마 앞에서 이 2대의 소방차가 어떤 비장한 모습으로 지키고 있는 느낌들 예.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참고로 이 장면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 순간이었냐.
제가 지도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로 이 장면을 보시면 이 주유소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속초 시내의 북서쪽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를 기점으로 해서 저 위쪽에서 지금 불이 만약에 남하할 경우에는 여기서 막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불이 만약에 남하를 한다. 그러면 길 건너에 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속초 시내. 그리고 또 서쪽으로 조금만 가보시면 또 LPG 충전소가 또 인근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유소 자리에서 이 불을 막지 못한다고 하면 이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저 LPG 충전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뭐 상상에 맡겨도 될 정도의 상황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주유소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 당시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주유소 위에가 가스 주소가 있거든요. 뭐 폭발하면 난리 나버리죠. 아파트도 다 터져버리죠. 소방차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하여튼 밤샘내 고생한 거죠. 날 새들어요. 소방차들이 많이 와서 밤새 고생을 했다. 주유소 사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앞서 그 사진에서도 봤지만 보통 산불이 났을 때 저지선 혹은 방어선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제 불이 확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참 밤사이 어떤 소방관들의 노고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온라인상에서 그래서 소방관들의 이런 노고들에 대한 뭐 가슴 찡한 사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몇 가지 좀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 뭐 아버지가 소방관이라는 분의 글입니다. 자다가 비상이 걸려서 급하게 불 끌어 나가셨는데 당신의 목숨이 우선이라고 말해도 정작 현장에 나가면 그게 맞는 거냐고 웃는데 마음이 아프다. 또 형이 동생한테 보낸 메시지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 자, 지금 대응 상담계라서 가서 위험할지도 모른다. 상당히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남 소방관인데 지금 야간 근무 중에 새벽 3시에 속초로 올라가고 있는데 무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글들이 지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면서 소방관들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어떤 존경의 마음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느 화재 현장이든 위험하지 않은 곳은 없겠지만 특히나 산불 현장은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낳긴 했지만 소방관들의 피해가 없었던 부분은 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뉴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강원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사무소에 나가 있는 조승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 기자, 혹시 뉴스 나가는 동안 진화 작업에 좀 진척이 있었나요? 1시간 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먼저 고성과 속초 지역의 경우 해가 진 이후 뒷불 감시 체제로 돌입한 상태입니다. 일찌감치 진화율 100%를 선언하고 이 잔불 정리를 해왔는데요. 바람이 오전보다 조금 세지고 있어서 혹시 남은 불씨가 재발화하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성 지역에 내려졌던 대응 3단계는 2단계로 하향됐습니다. 진화 작업이 더뎠던 강릉 옥계의 경우 오후 5시쯤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장 먼저 산불이 난 인제 산불의 경우에는 아직 큰 불을 잡지 못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암석으로 된 지역에 불이 옮겨 붙어서 접근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산지에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사실상 오늘 밤이 가장 큰 고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조 기자도 어제부터 계속 현장을 지키고 있는데 피해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에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인제 지역에서 산림 525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축구장 738개에 해당하는 엄청난 산림이 사라진 겁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초 11명이던 부상자 수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계된 재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후 3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를 했는데 이번 산불로 주택 135채와 건물 98동이 불탔습니다. 망상 오토 캠핑장과 동해 휴게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피했던 주민 4천여 명 가운데 3,7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는 292명은 여전히 이재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신고와 조사가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큰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나왔죠. 네, 정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해서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인제 등 이번에 산불이 난 5개 지자체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 지역에선 대피 명령이나 공무원 비상 소집 등 응급 조치가 이뤄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야만 재난 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 안정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집이 완전히 불탄 곳이 100여 가구가 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이 고성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서 이재민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루빨리 집을 복구해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지금 강원도 현장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네, 강원 영동 지역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오늘 밤에도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걸로 보입니다. 내일 낮부터 흐려져서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 지역에는 오후부터 약하게 비가 내릴 전망이지만 강원 영동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오늘 쌓인 황사와 국내외 오염물질이 더해져서 내일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예, 오늘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라이브에서 이번 강원도 산불을 어젯밤 특보 때부터 취재했던 기자들과 한 걸음 더 들어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